부산 해운대의 한적한 바닷가 조개구이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5세의 최강혁은 회사 동료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불기둥이 솟구치는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최강혁이 건배를 제안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립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는 최강혁은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회식이 무르익을 무렵 한 종업원이 테이블에 안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이 불편한 듯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고 있었죠. 강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목걸이였습니다. 반짝이는 펜던트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강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터져나오는 충격을 억눌렀습니다. 그녀의 이름표를 읽을 수 있었죠. 이지수. 36년 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강혁은 계산을 핑계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혜원과 닮아 있었죠. 저기, 실례지만 그 목걸이가 참 특이하네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혹시 그 안에 사진이 들어있나요? 지수는 목걸이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머니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강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 그게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파킨슨병이 있으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혁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요? 강혁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6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살 때였습니다. 강혁은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자유여행으로 부산에 왔고 해운대 근처 작은 횟집에서 일하던 송혜원을 만났죠. 웃을 때마다 눈가에 미소주름이 생기던 혜원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어요. 강혁은 천천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였고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강혁은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원과 처음 만난 곳도 이런 밤바다가 보이는 장소였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혜원은 강혁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혁의 아버지는 연대의대 교수였고 아들이 자신처럼 의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는 혜원의 가족을 만나 합의금을 제시했고 강혁은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혜원과의 기억은 멀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죠. 다음 날 아침 강혁은 지수가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어머니는 이미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혹시 지금 어머님을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갈 예정이에요. 2시쯤 부산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으로 오시겠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송혜원이 누워 있었어요. 36년 전 강혁의 기억 속에 있던 생기 넘치는 21살의 혜원은 이제 5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지수가 혜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혁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강혁. 혜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아니에요, 혜원 씨. 저예요. 강혁입니다. 강혁은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분이 내 아버지란다.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강혁은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혜원이 손을 잡으며 가게 해줘요. 지수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혜원 씨, 정말 많이 아파 보이네요. 파킨슨병이에요. 5년 전부터 시작됐죠. 이제는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강혁은 제가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묻지 않으시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굳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은 떠났고 저는 지수를 키웠어요. 혜원은 강혁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와 합의금을 더 주겠다며 강혁을 찾아가지 말라고 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혜원은 의사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며 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수의 말에 혜원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났고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지만 첫 만남보다는 나아진 분위기였습니다. 혜원 씨,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올게요. 강혁이 말했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요.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강혁은 꼭 모시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혁은 전문 간호사를 고용하고 휠체어와 의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혜원을 안전하게 태우고 세 사람은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9월 초에 해변은 한적했습니다. 강혁과 지수는 조심스럽게 혜원의 휠체어를 모래사장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곳에서 강혁 씨를 처음 만났어요. 21살 여름이었죠. 강혁은 혜원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혜원 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횟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바다보다 더 빛났어요. 해변의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달이 밝았어요. 강혁 씨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던 날 보름달이 떠 있었죠. 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혜원 씨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행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내 인생에 그런 행복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강혁은 혜원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모든 것을 만회할게요. 라고 간절히 말했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강혁 씨. 그저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바다 위로 주황빛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아닙니다. 혜원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치료받고 이겨냅시다. 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더 덮어주며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혜원은 조금만 더요. 이런 날이 다시 올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강혁은 자신이 이 행복을 놓친 세월이 얼마나 긴지 실감했습니다. 지수의 첫걸음마, 첫 등교, 청소년기의 고민들.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죠. 지수 씨, 혹시 어릴 때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원 씨,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강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끔은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언젠가 이런 날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강혁은 세월 앞에서 힘들었을 혜원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리듯 너무 아팠습니다. 강혁은 혜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라도 제가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혜원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소리쳤고 강혁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고 의사들이 혜원을 살폈습니다. 1시간 후 의사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했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고 강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강혁과 지수는 밤을 새웠어요. 강혁은 왜 이제서일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죠. 그리고 혜원을 떠나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오전 6시 담당 의사가 밤사이 상태가 조금 호전되셨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원은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강혁도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지수야, 강혁 씨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혜원이 말했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혁 씨, 부탁이 있어요. 지수를 잘 부탁해요. 제가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강혁은 약속합니다. 제가 지수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원은 지수가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혜원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강혁은 지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세우려는 계획을 지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물리치료사예요. 파킨슨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강혁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어머님의 이름을 딴 센터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고 강혁은 부분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 혜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강혁과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요히 누워 있었고 모니터의 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지수가 흐느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눈을 떴고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리며 지수야. 강혁 씨,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주어서 행복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혜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사람의 손을 모았고 그 모습을 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송혜원은 36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딸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식 후 강혁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주 부산을 방문하여 혜원의 납골당에 들렀고 지수에게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수가 먼저 강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강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강혁은 지수에게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6달 후 지수는 서울로 갈까 해요. 재활센터가 문을 열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결심을 전했습니다. 강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두 사람은 혜원의 납골당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인근의 혜원 파킨슨 재활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원식에서 강혁은 이 센터는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6년 전 이곳 해운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혜원이었죠.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녀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수가 이어받아 저는 어머니의 병을 지켜보며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원식을 마치고 강혁과 지수는 센터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혜원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지수가 부탁했습니다. 강혁은 혜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수는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와 비슷해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만났던 그 여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니? 강혁이 문득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어머니가 떠나신 건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혜원의 납골당을 찾아 어머니 보고 계시죠? 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라고 말했고 강혁은 혜원아, 이제 안심해도 돼. 지수와 내가 잘 살아갈 테니. 그리고 당신의 꿈도 이어가고 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센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원의 영혼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것은 마치 혜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부녀는 함께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재활센터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혜원의 사랑은 이 부녀를 영원히 연결해주는 끈이 되어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센터는 단순한 치료시설을 넘어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고 강혁과 지수는 혜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함께 헌신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혜원 파킨슨 재활센터는 혜원의 영혼이 지키고 있는 듯 따뜻한 빛을 내며
그곳에서 강혁과 지수는 혜원의 꿈과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